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개념은요, 바로 시의 운율입니다. 자, 시의 운율을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운율은 암기로 느낄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뭐 멜론이라던가 플로라던가 뭐 뮤직을 많이 듣잖아요. 어플을 통해서도.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래가 텍스트로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가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운율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시를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노래를 듣다 보면 운율감이 명확한 노래들이 많지만 뭐 힙합이라던가 랩 같은 경우는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도 운율감이 살잖아요. 시도 똑같은 겁니다. 운율이 겉으로 잘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운율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시는 기본적으로 운율감이 있다. 그래서 운율을 대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는 산문문학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운율입니다. 운율은 시의 느낌을 극대화하면서 시를 시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율에 대한 이해가 가장 시에 대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운율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봐볼까요? 자, 운율이라고 했을 때 운이란 뭐냐면요, 특정 위치에서 반복이 되는 소리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운율을 두운,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운데에 나온다 해서 요운, 그 다음에 끝에 나온다 해서 가군,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운은 운율에서 운은 특정 위치라는 거. 그러면 율은 뭐냐면요, 율이 좀 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율은요, 율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의 높고 낮음, 고저 또는 장단, 그 다음에 강약, 음보, 음수.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이 음보와 음수 같은 경우는 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부분은 운율 중에서 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음보 같은 경우는 음악의 마디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음절의 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의 수를 얘기하고 이거는 음악의 3음보, 4음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수는 3, 4조, 4, 4조, 7호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율 같은 경우는 시의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바로 말의 가락이 바로 운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음악적 요소를 파악을 하려면요, 리듬감을 찾아야 됩니다. 시의 리듬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음악성은 유성음이나 음성 상징어와 같이 소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게 있고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각 소리의 관계나 반복, 그래서 운율에서 운과 율의 그런 반복이 되면 일정한 규칙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율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격이 밖으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외적할 때 그 외예요. 그래서 외역률이 있고요.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재에 있다 해서 내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내재율은 자유로운 형태 속에서 운율이 내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역률은 주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내재율은 주로 현대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현대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때 현대시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제 창가를 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1910년대의 시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고전 시가와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내재율이 더 우선에 있는 그런 시들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같은 시기는 율격 속에서도 이제 민족애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랑이라던가 김소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3음보, 4음보의 이를 민요적 율격을 현대시에 적용을 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성, 그 다음에 정신 이런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율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지만
결코 내용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음보, 사음보의 민요주의 율격을 쓴 것은 내용도 또한 전통적인 것이라던가 향토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역률 같은 경우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3, 4조, 4, 4조 같은 시조를 배울 때 배우는 그 음수라던가 아까 말했듯이 삼음보, 사음보 같은 것도 고전시가에서 잘 나오는데 주로 삼음보는 민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사음보는 시조, 또 양반들의 노래에 많이 쓰였습니다. 또는 경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음보만 가지고도 향유 계층이라던가 창작 계층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보를 아는 것도 이 시 전체의 내용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시에서 내재율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배열된 시어와 시구 속에 숨어있는 운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정말 자유롭고 종합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서 얻어지는 어떤 질서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율을 파악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운율을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미리 보고 가면은 조금 더 이 운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볼게요. 가에 어이 묻어던가 무슨 일로 묻어던다와 나의 성님 사촌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리듬감이라고 나왔지만 이 리듬감이 바로 운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자, 사음보가 되고요. 성님, 사촌성님, 그 다음에 또 음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단어와 구절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못 오던다, 이런 게 역시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성님, 사촌성님, 성님이란 단어가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원래 노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떤 시의 선택지에 대한 설명에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여기도 리듬감, 그 다음에 여기도 리듬감이 나왔죠. 이건 모두 다 운율에 관련된 겁니다. 유사한 시구라는 건 비슷한 시구를 점층적이라는 거는 점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거나 어떤 개념의 폭이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구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어를 장음은요, 긴 소리예요. 긴 소리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김광균의 시 같은 경우에 잘 나오는데요. 차단한 등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긴 여름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음 표시를 하게 되면 길게 당연히 읽게 되죠. 근데 차단 이거 자체가 여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길게 하면 끊어지거든요. 긴 여름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길게 느린 그림자, 여기선 길게 해서 이제 끊어지는 게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길게 함으로써 어떤 이 단어에 대한 강조와 그 다음에 어떤 단절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다 운율감에 관련된 선택지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와 보기는 동일한, 우리 배운 거 나왔죠. 음보율. 운과 율에서 이 율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음보였잖아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 음보라고 하면은 사음보, 그 다음에 사음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그때마다 달라지지만 개념은 똑같다. 뭐를 향해 있다? 운율을 향해 있다. 이거를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리듬감 형성의 요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상징어고요. 두 번째는 유성음의 사용. 세 번째는 동음 반복. 네 번째는 통사 구조의 반복. 다섯 번째는 일정한 음보의 반복인데 하나하나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음성상징어 부분 볼게요.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나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에서는요, 하나의 단어가 의성어, 의태어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성어, 의태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어제도 하루밤 나그네짐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여기서 가악가악 도란도란은 우리가 뭐예요? 의성어죠.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생동감이나 어떤 현장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리가 들리거나 모습이 율동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게 되면 율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특히 백석의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나열했기 때문에 더욱 율동감이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의 사용 볼게요. 이거는 울림소리입니다. 이거는 유음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음이죠. 비음과 유음을 사용하면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시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김영랑의 내 마음 아실인데요. 내 마음을 아실리. 내 혼자 마음을 날같이 아실리 라고 보면요, 여기 받침이 리을이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실리와 내 마음을 아실리 이런 식으로 문장 같은 경우도 반복을 했고요. 리을의 음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복했고, 여기 보면 양성모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양성모음을 조화롭게 이제 써서 운율감을 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라는 게요, 그냥 텍스트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인이 이렇게 치밀하게 썼다는 거,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조금 더 율격을 살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사고해서 썼다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여기서도 아십니까까지도 아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는 들길, 들장미, 멀리, 노루, 살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는 모두 유성자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음인 리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 같은 경우도 볼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바로 유명한 박모걸의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유성자음 리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성자음을 활용해서도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도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동음 반복인데요. 이거 힙합이나 우리나라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죠.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이 같은 경우는 이 산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잘 나오는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제가 이제 문장에 대한 강의를 올렸는데요. 이 통사가 바로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을 이제 문법적인 어휘로 통사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유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3월 하늘에 뜨거운 피무늬가 어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대지에 뜨거운 살과 피가 젖어 있음을 알았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조국, 우리들의 결의는 우리들의 결의,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들의 자유이어야 함을 알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뭇을 알았다, 뭐뭇을 알았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요, 화자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와 함께 운율감도 산다. 제가 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는 건데요. 이 음보는 3음보와 주로 4음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한번 보면은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 우리는 이 음보를 배우지 않아도요,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국어 화자의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4음보의 음보율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끊어지는 시조 같은 경우는 4음보를 다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5가지 외에도 행과 연을 통한 호흡의 휴질,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던가 쉼표를 활용한 반점, 그 다음에 말줄임표 같은 호흡 변화를 주는 모든 요소들은 운율 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운율 형성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이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운율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칙적인 흐름이나 어떤 시에서 내재된 그런 율격감을 통해서 안정감이라던가 흥분이라던가 정서적인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운율이라는 건요, 절대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어떤 인간이에요. 왜냐면 화자라는 사람이, 이 화자라는 인간이 우리한테 의미를 전달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각각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도요, 이렇게 운율이라는 형식과 주제가 절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율감이 주제 형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시에 대한 이해와 공부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